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1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시각. 주식과 부동산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감성은 전혀 다르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합리성과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노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에 반해 부동산은 일종의 로망이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투기라는 단어를 들이대기보다는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한 사람으로 칭송하며 이제부터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덕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한 사람이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면 다들 걱정하지만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집을 장만했다면 집이라도 있어야 든든하다며 격려한다. 신입사원이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다들 걱정하지만 부동산 청약 통장을 개설했다면 다들 성실한 친구로 여긴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주식으로 돈 벌기 대 부동산으로 돈 벌기.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이렇게 정반대의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실제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수익률은 훨씬 떨어지면서 변동성만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교수는 10만 달러를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투자 금액이 27만 5천 달러에서 29만 9천 달러 수준으로 대략 3배 정도 상승했다. 이에 반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경우 S&P 500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대략 5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다. 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주택시장에 투자할 경우 20년 후 4배 정도 집값이 상승했지만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중 하나인 FTSE 지수를 기준으로 대략 7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부동산 투자 시 얻게 되는 임대료 수익과 주식 투자 시 얻게 되는 배당금 수익까지 고려하면 다소 격차가 줄어들 뿐 여전히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거래소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04년 6월 71.0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년 뒤인 2014년 101.5로 4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85.79에서 1994.96으로 무려 153.9% 상승했다. 결국 주식 투자가 아파트 투자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직접적인 투자 대상으로 비교하면 수익률 차이는 훨씬 더 극명하다. 국내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이자 교육 열풍과 재건축 아파트 열풍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고조되었던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1990년 초 평균 시세가 2억 5천만 원에서 2003년 말 8억 2천만 원으로 2010년 9억 7천만 원으로 20년 동안 388% 정도 상승했다. 이에 반해 국내 대표적인 우량주인 삼성전자 1990년 2만원, 롯데칠성 1990년 2만 5천원, SK텔레콤 1990년 3,300원 등에 투자했을 경우 삼성전자 4,050% 2010년 81만원, 롯데칠성 3,320% 2010년 83만원, SK텔레콤 4,848% 2010년 16만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익률 부분에서는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맹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동산 투자가 단순히 재테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재산 축적을 위한 투자 대상을 넘어 심리적인 안식처이자 사회적 신분의 상징물로서 작용한다. 정치인들이 주택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 사실 인류 역사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토지란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권 내지 소유권을 허락받아야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어쩌다 한번 토지를 소유하게 된 귀족은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제적 혜택을 특권화하기 일쑤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매매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귀족이 소유한 토지의 매매를 규제하여 자유로운 토지 매매를 억제해왔다. 토지 소유로 인한 혜택은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과거 영미권 국가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소장농에게 지주계층과 동일한 형태의 선거권이 부여된 시기는 19세기 말에 들어서였다. 또한 비록 귀족은 아니지만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귀족처럼 가문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흔히 이러한 계층을 젠틀이라 부른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은 많은 일반인들에게 토지 소유에 남다른 가치 내지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일반인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요 정치 공약에 주택 정책을 빼놓지 않고 포함시키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자가 거주 비율은 40% 수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토지 내지 주택을 매입했는데 대공황이 닥치자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은 통상적으로 3에서 5년 정도의 단기 대출이었고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형태였는데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정치인들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인 1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담보시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지속되었다. 미국 정부는 연방주택사업국을 통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80%까지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으며 대출기한 또한 최장 20년까지 또다시 늘려주었다. 많은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는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들어 주택 소유 비율은 60%까지 상승하게 된다. 아메리칸 드림 지원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0년대 들어서도 부동산을 매개로 한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2002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마다 집을 소유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연설과 함께 10년 내로 대출업체를 통해 소수인종 550만 명에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아메리칸 드림 지원법 어메리칸 드림 다운 페이먼트 액트에 서명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주택 구입을 보조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시중은행은 저신용자들의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충분히 요구할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년 전 미국에 왔던 많은 흑인 노예의 후손들과 역시 100년 전부터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 들어왔던 많은 라틴계 사람들의 후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보스턴 지역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을 차입한 사람들 중 55%는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인데 반해 백인은 13% 수준이었다. 워싱턴 역시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 비중은 75% 이상인데 반해 백인은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활성화시켰던 법안 통과가 소수민족 계층의 주택 소유 열망에 부합하고자 했던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던 미국 주택시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특히 2007년 들어서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초래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로망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관련 금융상품들의 부실화와 이에 이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꼽는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정확하다. 하지만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규제산업이다. 즉,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과 방식이 제한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가져온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이러한 부실 대출이 아무 제한 없이 전개되도록 법적 근거를 완화해준 정부 당국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소유의 주택을 갖고 싶어한 많은 투자자들의 감성적인 열망과 그러한 유권자로부터 표심을 얻고자 했던 정치인들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왔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는 부동산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적인 열망은 여전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대중들의 감성적인 열망에 부합하여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경제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일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었습니다.